자, 4월 23일 자바 1개월 차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기본 규칙들을 이제 최종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메서드라고 하는 걸 봤었는데 이 메서드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주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메서드 오버로딩. 이제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3대 특징이 있어요. 상속성, 은닉성, 그리고 다형성이라고 하는데, 메서드 오버로딩은 다형성에 해당하는 특성이지만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형성은 이제 메서드 오버로딩하고 나중에 추상화라고 하는 주제가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악명 높은 주제예요. 어렵거든요. 일단은 다형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메서드 오버로딩이다 인 건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일단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중복 정의하는 거예요. 원래 자바는요, 한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2개 이상 가질 수 없지만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을 다르게 하면은 하나의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어저께 살짝 언급되긴 했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하나의 클래스의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하나의 클래스의 이름이 동일한 메서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어저께 그 특정 조건은 뒤에서 다룹니다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오늘 요거를 마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메서드 오버로딩을 쓰면은요, 메서드에 사용되는 이름의 개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전달해야 되는 매개 변수 타입이나 개수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는 한 가지 이름으로 통일해서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네, 강의실에 학생분이 오셔갖고 빔 프로젝트를 지금 끄고 있었거든요. 좀 킬게요. 자, 이어서 얘기합시다. 자, 그럼 메서드 오버로딩의 조건은요, 메서드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이 달라야 돼요. 메서드 오버로딩은 리턴 타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만약에 메서드 이름하고 파라미터는 같은데 리턴 타입만 다른 경우에는 오버로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system.out.println이에요. 자, 만약에 public static void println 이라고 했을 때 파라미터 타입이 문자열 타입의 뭐다 라고 정의가 돼 있어서 여기에 k를 출력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치면 우리는 저걸 사용할 때 system.out.println 하면서 1, 2, 3이라고 하면 에러가 나야 돼요. 왜냐? 파라미터는 문자열로 정해졌는데 여기에 숫자 값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썼잖아요. println 메소드는
전달받는 매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신경 쓰지 않고 프린트 ln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a라고 전달했다 라고 하면은 얘를 찾아가는 거고요. 프린트 ln이라고 하면서 여기다 1, 2, 3이라고 전달했다 라고 하면은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메서드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고 데이터 타입이 다양할 때 그 데이터 타입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알아서 실행되게끔 이렇게 파라미터를 종류별로 만들어 놓는 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파일은 심플하게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메서드를 3개를 준비했어요. 이름이 똑같죠. 근데 보시면은 파라미터 1개짜리, 정수형 2개짜리, 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개수가 똑같을 때 데이터 타입이 달라야 돼요. 데이터 타입의 조합이 달라야 돼요. 이때 파라미터의 이름은 오버로딩을 구성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데이터 타입 개수나 아니면 똑같은 개수일 때 데이터 타입의 조합만 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하고 10을 전달하면은 정수형 값 하나를 받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걔를 그냥 출력하고요. 정수형 값 2개를 전달하면은 정수형 값 2개를 받는 곳으로 가서 2개의 곱한 결과를 출력하고요. 정수와 실수 타입, 그냥 실수 타입을 덩그러니 리터럴로 표기하면 더블이라 그랬죠? 더블 타입을 사용하면은 1로 가고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정수하고 차 타입이죠. 차 타입은 인트 타입으로 변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로 갑니다. 그래서 소문자 A가 아마 97인가 그랬을 거예요. 10에다가 97을 곱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디버그 찍어놓고 한번 실행하는 결과 좀 추적해 볼게요. 자, F5 눌러서 디버깅 합니다. 자, 걸렸어요. 여기가 이제 실행될 상태면은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F11키를 눌러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 파라미터 1개짜리로 왔죠? 출력 F5키 눌러서 진행할게요. 자, F5키가 아니라 F10키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요. 자, F11 눌러서 들어가고, 자, 이제 F10키 눌러서 진행. 또 F10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여기서 F11키 눌러서 또 들어와요. 숫자값 2개 보낸 대로 찾아가죠? 그 다음에 또 F11키 눌러서 디스플레이 찾아갑니다. 자, 이번엔 인트와 더블형으로 왔죠. 자, 이제 숫자와 글자를 설정하는 값 F11키 눌러서 찾아가면은, 그쵸, 알파벳이 97 숫자 값으로 바뀌어서 1로 들어오죠. 형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암묵적 형변환 규칙이죠. 자, 이제 다 했으니까 끝날게요. 자, 이처럼 메서드를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조합으로, 파라미터를 여러가지 조합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호출할 때, 만들 때는 이런 게 조금 번거로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호출할 때 파라미터 종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호출하면은 자바가 알아서 알맞는 거를 찾아간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게 편리한 기법으로 인식이 되는 건데,
이거를 한참 이제 듣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냥 나 혼자 코딩하는데 내가 이거 설마 못 외울까? 내가 짠 건데 그냥 내가 파라미터 전달할 때 신경 써서 호출하면 되지 뭐하를 이렇게 종류별로 만들어놔. 그쵸? 그래서 오버로딩은 사실 혼자 코딩할 때는 별로 구사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객체 지향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같은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다루는 기법이지 혼자 코딩할 때는 그렇게 많이 와닿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도 자바 언어의 중요 특성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2개월 차에서 몇 번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예제 하나만 먼저 체크해 볼게요. 지금 2시 20분인데 요거 하나 하는 거 10분이면 마무리 되죠? 요거 10분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2시 반에 그 재귀함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자, 2시 반에 만납시다. 10분 후에요. 그럼 이때는 A가 원본이 되고 자, 재귀함수 이야기 넘어갈게요. 1, 2, 3번을 봤는데 1, 2, 3번은 녹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4번부터 녹화가 진행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재귀함수는 함수가 자기 스스로 호출하는 거예요. 더하면은 어떤 함수를 시작을 했는데 얘가 크기 때문에 주어진 더해지는 조건이 값들을 다 충족이 될 때까지 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다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다른 되면 결과랑 이제 좀 거기서 리턴하고 끝나는 거죠.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자, 얘는 이렇게 구구단을 드릴게요. 그 7단에 대해서 구구단 7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출력하는 10, B는 10이에요. 출력을 하는 거지 값을 리턴하는 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점은 A를 중단만 하면 되지 중간시키겠습니다. 값을 리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원본으로 수정한 거죠. 다시 복사해 볼게요. 구구단은 다시 보통 이제 그럼 7 A는 곱하기 얼마죠? 1부터 7 20이죠? 곱하기 B는 얼마일까요? 9까지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계속 변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A는 출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시작은 1부터 하겠죠. 자, 1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9까지 출력할 거니까 n이 9보다 크면 자, 중단해라 이번은 복사본도 라고 처리를 한 거고요. 현재 n이 1이죠. 자, 7 곱하기 1은 7 곱하기 n 자, 이러고 나서 이제 7이라고 출력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9구단 n 플러스 1에서 다시 호출해요. B는 이제 1로 들어왔던 게 이제 2가 돼서 다시 넘어가겠죠. 10을 감소시켰으니까 조건 넘어가고 이제 B는 7 0이 되겠죠. 곱하기 2는 14를 출력을 할 거고요. 3이 돼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조건 안 맞으니까 별로 7 곱하기 3은 21을 출력하고 그 생소한 얘기 n 플러스 1이니까 4가 돼서 다시 넘어갑니다. 7 곱하기 4는 28 출력하고 n 플러스 1에서 다시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5, 6, 7, 8까지 갔다고 칩시다. 조건 안 맞으니까 7 곱하기 8은 56 출력하고요. 9가 돼서 다시 넘어가요. 그러면 7 곱하기 9는 63 출력하고 이제 자, 우리 전에 10이 돼서 썼던 넘어가겠죠.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10이 돼서 넘어갔을 때 좀 있는 10, 얘기예요. n이 10보다 크니까 리턴 안 한 거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변수가 하나 이렇게 선언이 되면 자,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는 int는 메모리 크기가 4바이트예요. 자, 걸렸고요. F11K 눌러서 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들어왔으니까 10 눌러서 진행을 해요. 한번 출력했고요. 자, 9구단 또 출력하기 대기하고 있으니까 F11 눌러서 들어갑니다. 이게 변수를 선언한다. 자, 또 11. 그 다음에 선언한 변수에다 값을 대입하라라고 한 거는 미리 점유해둔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자, 계속 기록한다. 진행이 되죠. 10을 넣는 거죠. 자, 7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한 상태예요. 현재 그 n이 지금 9라고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또 플러스 인수형 1을 하면은 B를 선언하면은 컴퓨터 n이 10이 돼서 넘어가겠죠? 4바이트에 해당하는 공간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리턴을 했어요. 메모리의 자, 중단했으니까 공간을 이제 사용한다고 해서 랜덤 끝나는 액세스 거죠. 메모리 줄여서 램이에요. 자, 이렇게 B를 해서 프로그램이 선언했어요.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B에다가 A를 넣어라라고 하면은
여기 저장돼 있던 10을 여기도 똑같이 재기호출의 가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둘 중에 많이 하나를 나오는 값이요. 바꾸면 피보나치 이렇게 해놓고 수예요. A 플러스 이퀄 10. 피보나치 수는 이제 초기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화식으로 값만 수정하는 구성되는 거지, 여기 일련의 안에 수열을 수정하는 거 뜻하는데요. F에 0을 주면은 결과는 0이고요. 이게 F에 1을 주면은 일반적인 결과 1입니다. 각독사예요. 그 밖에 나머지 수는 F의 n-1 더하기 F의 n-2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F의 2라고 참고국가라는 하면은 개념을 F의 써요. n-1 계열 간의 F1 더하기 대표적이에요. F의 n-2 F0이죠. 계열 간의 대입은요. 그럼 F의 1은 계열의 1이었고요. 정수 이름에 F의 0은 0이니까 1 더하기 0에서 1이에요. 그래서 F의 2는 복사번호 수정을 결과값이 1이라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답을 필요는 없을 자, 것 같고 이것도 한번 F의 해볼까요? 4 정도 볼까요? F의 4를 주면은 자, n-1 F의 3 더하기 F의 2죠. 자, EX 0. 그럼 이제 F의 3을 또 갖고 푸는 거예요. F의 4는 F의 3 더하기 F의 2인데 F의 3은 다시 F의 2 더하기 F의 1이에요. F의 2는 F의 1 더하기 F의 0이에요. 그리고 카피라는 배열을 만들면서 자, F의 2는 아까 결과값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얘는 그냥 1인 거네요. 출력하면은 그냥 값이 똑같이 자, 나와요. F의 2는 1이었죠? 1 더하기 F의 1은 다시 1이죠? 1. 그러면은 2 더하기 1이니까 F4는 3이에요. 1은 각각 1이고요. 카피의 0번째, 1번째도 각각 1, 2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카피의 어떤 0번째를 펑션을 부여했을 때 가지고 카피의 1번째를 어떤 펑션을 부여했을 때 F의 n을 전달했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이품은 이제 조건으로 100가 있으니까 100일이고 만약에 여기는 200 n이 1보다 그 작거나 상태에서 같다면 다시 한번 출력을 감행하면은 리턴 어떻게 될까요? 1일 때는 1을 리턴하고 0일 때는 0을 리턴하니까 리턴 n을 리턴하면 되고요. 같이 바뀌어요. 대신에 이거는 마이너스 값일 때는 이제 이 현상은 해당이 그렇죠. 없는 거죠. 그 밖에 나머지 경우에는 리턴 F의 이게 왜 그런지 n-1 원리를 한번 더하기 얘기해 보자고요. F의 n-2라고 메서드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를 이제 메서드를 정의했어요. 컴퓨터 메모리에 1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피보나치 수를 쭉 출력을 한 건데 뭐 반복되는 과정에서 i가 5일 때만 모든 가정해 형태의 봅시다. 배열은요,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이건 그럼 무조건 n으로 5가 정수형 들어오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요. 피보나치 모든 3에 배열 피보나치 자체의 4를 전달하는 메모리는 거죠. 정수형 데이터인 4바이트입니다. 자, 그럼 인트 피보나치 타입의 3은 배열이건 다시 1로 들어오니까 플루토 피보나치 타입의 배열이건 1에 피보나치 더블 2를 타입의 전달하는 배열을 거고요. 만들건 모두 일단 4바이트를 잡아요. 1은 결과값 1, F의 2는 F의 1 더하기 자, 그 다음에 F의 이제 우리가 0이니까 U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1일 배열의 때는 크기를 1 만들잖아요. 리턴하고 0일 때는 0 이거는 리턴하니까 여기는 1, 변수가 여기는 0. 가리키는 위치부터 여기 총 몇 칸이 더하면 구성된 배열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피보나치의 변수는 4는요. 특정 위치를 다시 가리키는 값을 F의 3 더하기 U F의 인트 2라고 2고요. 하면은 F의 메모리 3은 지금 변수가에 결과값 2라고 인트 구해놨죠. 변수 두 개가 묶인 배열을 F의 만들어요. 2는요. 결과값 그 배열의 1이라고 구해놨죠. 시작 위치를 그러니까 A에다 여기는 저장을 하는 거예요. 3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2 더하기 3이 되니까 결과값을 우리가 그래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에 H3라는 위치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인트 두 개잖아요. 그래서 자, 그냥 단일 결과값을 본다면 H3 뭐, 위치부터 연속적으로 쓰이고요. A라는 10. 변수를 이렇게 통해서 하면은 H3 칸에 찾아가서 여기 항목들의 액세스 얘를 출력했을 때 의미하는 거예요. 자, 10에 대한 피보나치 수는 55라고 떴어요. A의 0번째라고 하면은 A에 5로 저장되어 해볼까요? 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서 0번째 항목에 접근해라라는 뜻이네요. 자, 5에 대한 피보나치 수 아까 우리 같이 계산했었던 5가 맞죠? 이게 배열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1부터 10까지 반복 돌면서 피보나치 수를 쭉 구하면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B라는 변수가 1, 1, 2, 3, 5, 8, 13, 21, 34, 55 이렇게 일련의 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 위치를 B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가 이제 얘가 가장 지금 기본적인 더블 재기 함수 실행 예제예요. 8바이트거든요. 거기부터 24칸의 메모리가 쓰이는 거죠. 자, 아까 만들었던 배열 A의 0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의 탑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배열 원소의 합이라던가 나눠서 그중 0번째 영역에 1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뉴 인트 2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요. 최대 공약수 A는 하노이 타워 A3를 이런 찾아가라.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0번째 칸에 있는 값을 꺼내 써라. 이게 배열의 구조예요. 이제 재기 함수에 새로운 대해서 이제 몇 정수형 가지 더 배열 예시를 B를 찾아서 공부해 배열 보시면은 선언을 하면 아마 그 변수 자체는 무조건 4바이트라 그랬어요. 그 근데 여기에다 일반적인 1, 2, 3 이런 숫자 값을 뭐라고 해야 저장할 수 될까요? 있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다른 칸의 공부하는데 위치를 좀 더 저장하는 많이 유리할 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저장하는 돼요. 근데 자, 요거 예제 칸의 두 개 위치가 해보시는 지금 거는 이제 항상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8, 이제 이번 교시에 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표기를 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이 같이 할 칸의 거예요. 위치가 실제로는 숫자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에다가 B를 자, 넣어라. 문제풀이에는 뭐 재기함수 예제까지는 안 들어있고요. 같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A의 0번째 우리가 했었던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 그 변수,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 문법과 연산자를 활용한 결과적으로 같은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문제도 한 두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는 그 구글 입사 문제를 좀 하고요. 발췌해서 난이도를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고요. 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좀 나름대로 난이도를 하향 다운시킨 거니까 한 번씩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단톡방에 지금 올렸어요. 특히 지금 학업 중이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돼요. 대입하는 게 아니라 B는 지금 나는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학교 시험 패스가 가능할 겁니다. 4칸. 자, 지금 3시 25분인데요. 요거 두 개 하는 거는 뭐 5분, 10분이면 끝날 것 같고, 이제 요거 요렇게 문제 푸는 것까지 해서 제가 4시 1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그 이후에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점검한다는 의미로 문제풀이 준비했어요. 자, 그래 놓고 자, 한번 시작할게요. B의 0번째는 3이라고 했으니까 인덱스가 0, 1, 2, 3. 자, 14번째 단원으로요. 종합문제 풀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기존의 프로젝트에 이어서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인 연산자와 그 다음에 그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요. 5, 6, 7번은 5번, 6번은 그 코딩 테스트 유형 중에 좀 난이도가 낮은 거를 한번 차용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exam01.java 라고 클래스 만들죠. 자,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자, 문제는 이게 별도창으로 띄워 놓을게요. 자, 메인을 정의했어요. 일단은 시험 점수를 입력받으래요. 이거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여태까지 좀 많이 했었던 익숙한 패턴입니다. 자, 인트 타입의 포인트를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가 필요하죠. import java.util.scanner라고 한 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타입의 리더는 uScanner system.in 이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system.out.print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찍고
포인트는 reader.next int. 자, 입력 다 받았으니까 reader.close 호출해 줬고요. 자, 이 점수를 써서 90에서 100점 사이는 A, 80에서 89는 B, 이렇게 지금 점수 구간을 나누고 있어요. 자, if 포인트가 90보다 크거나 같고 and 포인트가 일단은 이것도 고지고대로 해봅시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면 sysout은 A. else if 포인트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and 포인트가 89보다 작거나 같다면 sysout B. else if 포인트가 70보다 크거나 같고 and 포인트가 79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는 sysout C. else if 포인트가 60보다 크거나 같고 and 포인트가 69보다 작거나 같다면 sysout D. 그렇지 않으면 sysout F. 자, 저번에 수업에서도 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을 고지 곧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딱 요 문제에 작성되어 있는 텍스트 그대로를 코드로 옮겼어요. 자, 포인트가 90 이상이고 포인트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101 이하이다, 미만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도 90 이하이다, 미만이다, 80 미만이다, 70 미만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표현 방식은 표현 방식은 뭐 동일하다고 여기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거는 불필요한 조건까지 모두 다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상식적으로 점수는 90점이 크고 90점보다 크고 100점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 전제 조건은 없다고 봐도 되고요. 포인트가 만약에 89였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맞지 않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미 if문의 조건이 틀려서 else로 넘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수형이니까 90 아래 값이다라는 게 전제가 깔린 거예요. 즉 89 이하라는 거는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if문의 조건이 fails로 판명나는 즉시 자연스럽게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조건들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세울 때 문장 속에 숨어있는 전제를 판단한다면은 조건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전에 수업에서 한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만든 문제고요. 자, 두 개 다 실행하면은 뭐 둘 다 이제 점수 입력했을 때 89라고 하면은 둘 다 똑같이 결과 나오겠죠. 이그잼 02점 자바. 자, 메인 만들고요. 100에서 2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하래요. 자, 문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
100에서 2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아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래요. 그러면은 입력받아야 되니까 import 자바점 유틸점 스캐너 또 들어가고요. 스캐너 타입의 리더는 new 스캐너 시스템.in int 타입의 넘버는 reader.nextint라고 해서 입력받으면 되고요. 입력받기 전에 메시지 하나 뿌립시다. 자, 100에서 2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나 입력받았고요. 입력 다 받았으니까 이제 reader.close 합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이 충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 1부터 입력받은 숫자 사이에서 3의 배수에 대한 총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총합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정수에 대한 변수를 0으로 준비하고요. 1부터 입력받은 숫자 사이 또 int i는 1부터 입력받은 숫자니까 i가 입력받은 숫자까지니까 넘버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넘버 플러스 1보다 작다 라고 설정해야 되겠죠.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근데 여기서 뭐 여기는 그냥 넘버까지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에서 틀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조건이긴 해요. 자, 여기서 3의 배수 if i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 면은 그때만 토탈에다가 i를 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자, 실행해 보면은 이제 얘도 뭐 187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뜹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이미지 하나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하나 저장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그잼 03. 자, 메인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노트북이라고 검색했을 때 요만큼의 데이터가 나왔대요. 자, 여기서 이제 가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숫자 값들을 정렬하기 위해서 배열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만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가격 정보만 뽑아서 1차원 배열로 정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한 가격 배열을 먼저 정의하자고요. int 타입의 배열 price는 자, 97
77,750원. 그 다음에 164만 9천원. 그 다음은 173만 8,095원. 자, 그 다음에 54만 9천원. 그 다음에 141만 9천원. 그 다음 거는 47만 9천원. 그 다음 209만 8천원. 그 다음에 51만 9천원. 244만 9천원. 그리고 또 하나는 149만 8천원.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래요. 자, 정렬 알고리즘은 반복문을 공식처럼 외우시라고 했어요. for int i는 0부터 i는 배열의 마지막 거 빼고 탐색입니다. price.length 빼기 1까지 반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번째 항목과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 줘야 되니까 for int j는 0부터 j가 price.length까지 j++ 하면서 반복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i번째랑 j번째 크게 비교를 하는 거죠. if price의 i번째가 price의 j번째보다 크다면 값을 맞바꿔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임시 변수를 하나 등장하라 그랬죠. 거기다 price의 i번째를 넣어주고 price의 i번째는 j번째를 넣어주고 j번째에는 다시 임시 변수에 복사한 걸 넣는다 라고 하면 이제 정렬이 다 될 거고요. 자, 결과 확인을 해서 반복 다시 한번 돌립니다. price.length i++ 라고 하면서 %d 하고서 탭키 한번 칠게요. 자, 여기다가 i 프라이스 i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가격이 순서대로 정렬된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이렇게 프린트 F로 출력 안 하셔도 돼요. 프린트 ln이라고 한 다음에 그냥 프라이스 i 출력해라 라고 해도 뭐 결과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TMP 넣고 i에다가 j 넣고 아이고 j에다 TMP 넣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잘못 넣었네요. 제가 j에다가 TMP를 넣어라. 자, 그럼 이제 가격이 큰 거에서부터 정렬이 쭉 되죠. 잠시만요. 근데 여기가 왜 가격이 149만 8천원짜리가 마지막에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 j가 0이 아니라 i 플러스 1부터. 네. 네, 제가 반복 구성을 잘못 걸었어요. j는 i 플러스 1부터. i 옆에 거부터 끝까지였죠. 네,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요. 자, 만약에 요 부등호의 조건을 반대로 걸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 요거는 뭐 크게 다르게 풀이가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잼 03번. 자, 다음 문제. 잼 04.4반인데요. 자, 풀이 요거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같은 문제에서 연장선인데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14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의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대요. 그럼 이 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전부 몇 개네요. 구입 가능한 수량을 카운트라는 변수로 준비하겠습니다. 개수를 세는 거는 미리 준비한 변수를 1씩 증가시키는 거고요. 여기서는 1씩 증가하기 전에 조건이 주어졌죠. for int i는 0부터 i는 탐색을 해요. price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 i 에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price의 i번째 가격이 140 이상이고 프라이스의 i번째 가격이 170 이하라면 이 조건이 맞을 때 카운트를 1 증가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 가능한 노트북은 총 %D개입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왜 연결하고 나왔지? 0. 아, 150만원이니까 이거 가격을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바보 같았네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구입 가능한 건 총 3개라고 떴습니다. 잼 04번까지 풀이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혹시 다르게 풀이하신 분 계신가요? 프로그래밍 문제는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길이 있느냐 뿐이죠. 저보다 가끔 이제 더 좋은 풀이를 고안해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각자 이제 그 완성하신 내용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할게요. 나머지 두 개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나머지 두 개는 중간에 좀 끊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 45분 해봅시다. 자, 다음 문제부터는 문제가 좀 문장이 어렵죠? 자, 5번이에요. 고무공을 100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땅에 닿을 때마다 원래 높이의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대요. 공이 5번 튈 동안 높이는 대충 이랬대요. 자, 이 공의 높이에 대해서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만 취하래요. 그래서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을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 공이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기 위해선 총 몇 번을 튀어올라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15번째에서 높이가 0이 되었다면 14번 튀어오른 게 돼요. 자, 이그잼 05번. 자, 메인이고요. 자, 처음 높이에요. 공의 높이, 공의 높이. 공의 높이를 인트, 헤이트는 100이라고 전제합니다. 자, while문으로 진행하는데 이 헤이트가 0보다 클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이 몇 번 튀어 올랐는지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공이 튀어 오른 횟수를 카운트 0으로 정합니다. 자, 한 번 튀어 오를 때마다 높이가 5분의 3씩 된대요. 그러니까 헤이트 곱하기 3분의 5가 되겠죠? 자, 요 연상 결과를 정수만 취하라 그랬어요. 형변안으로 취하면은 나머지 버리고 정수가 되죠. 자, 한 번 튀었으니까 카운트를 1 증가시킵니다. system.out.printf라고 해서 %d 번째 한 다음에 높이를 출력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카운트 변수와 헤이트 변수를 지정하면 되고요. 출력할 때마다 줄바꿈 넣어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쭉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카운트가 0이 되는 시점이 9번째인데 그러면은 문제 보면은 15번째에서 0이 되었으면 14번 튀어오른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9번째에서 0이 됐으니까 system.out.println 공이 튀어오른 횟수는 총 S 대문자 printf %d 회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count 빼기 1을 취해줘야 되죠. 자, 그럼 공이 튀어오를 횟수는 총 8회입니다. 라고 결과값이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반복의 조건이에요. 반복을 몇 번 하는지가 주어진 게 아니라 반복의 조건이 부여된 거죠. 자, 다르게 풀이하신 분 계실까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그잼 06.4다. 자, 동수가 제과점에 과자를 사러 가는데 현재 가진 돈이 모자랄 경우 부모님한테 모자란 돈을 받으려고 한대요. 과자 한 개의 가격이 K, 사려고 하는 과자의 개수가 N이고 현재 가진 돈의 액수를 M이라고 할 때 동수가 부모님께 받아야 하는 모자란 돈을 계산하려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과자 한 개 가격이 30원이다. 그럼 K가 30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사려고 하는 과자의 개수가 4개, N이 4다 라고 하면, 그럼 과자에 사는데 총 필요한 금액은 K 곱하기 N이니까
120원이 되겠죠. 근데 동수가 가진 돈 M이 100이라고 하면 모자란 돈은 K 곱하기 N 빼기 M이 되겠죠. 계산식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 문제는 문장에서 코딩에 필요한 요건을 추출할 수 있는가예요. 자, 그 다음 과자 한 개의 가격이 250원, K가 250, 사려고 하는 과자의 개수가 2개, N, 그리고 현재 동수가 가진 돈이 140, M이면은 이걸 K 곱하기 N 빼기 M 해서 결과는 360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문장에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과자 한 개의 가격이 20원이고 과자 개수가 6개예요. 그럼 전체 120원이 필요하죠. 동수가 가진 돈이 120원이면 딱 맞으니까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는 돈은 0원이죠. 한편 과자 한 개의 가격이 20원이고 사려고 하는 과자가 10개예요. 그럼 200원어치 사는 건데 동수가 가진 돈이 320원이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원이 나오잖아요. 부모님한테 120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더 많으니까 부모님한테 받을 돈은 0원이 되는 거죠. 과자 한 개의 가격 K, 과자 개수 N개, 가진 돈 M을 각각 입력받고 단 K에는 1000 이하의 양의 정수고 M은 10만 이하의 양의 정수다. 모든 값은 조건에 부합하게만 입력 가능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이 값에 대해서 이프문으로 범위 체크하고 그런 거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임포트 java.util.scanner 입력을 받고요. 스캐너 타입의 리더는 new 스캐너 들어가는 값은 system.in. 자, 이걸로 이제 프린트 system.out.print 과자 한 개의 가격 K죠. 자, int 타입의 K는 저기 먹는 거는 좀 쉬는 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자, reader.nextInt라고 입력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과자의 개수 N. 자, N도 입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수가 가진 돈 M이었죠? M. 자,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reader.close. 자, 입력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모자란 돈을 구해야죠. 자, int 타입의 결과값 result는 과자 가격 곱하기 구입할 수량 빼기 동수가 가진 돈이에요. 근데 부모님께 받아야 할 돈을 구하는 게 문제지 이거에서 계산을 끝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머니는 리절트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면
돈을 받을 필요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리절트를 받아야 되는 거죠. if문으로 풀이해도 됩니다. int money는 0이라고 하고서 if 리절트가 0보다 작다면 money는 0, 그렇지 않다면 money는 리절트, 이렇게 취해도 됩니다. 자, 두 개가 똑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동수가 부모님께 받아야 할 돈은 플러스 1이 플러스 1입니다 라고 결과를 만들어낼게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님께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문장을 끝까지 다 읽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코딩 문제라기보다는 무슨 언어 영역 문제 같은 느낌이죠. 자, 과자 한 개의 가격,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30원에 4개 100원, 30원에 4개에 100원 이라고 하면은 부모님께 받아야 될 돈은 20원입니다. 문제대로 결과 나왔고요. 자, 이번엔 맨 마지막 예시, 과자 한 개가 20원, 10개 구입할 거고 동수가 가진 돈이 320원이면 부모님께 받아야 될 돈은 0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320원을 갖고 있는데 과자 가격이 200원 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120원 남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필요는 없죠. 자, 이 문제 다르게 풀이하신 분 계신가요? 자, 톡방에 5번, 6번 파일 올릴게요. 자, 문제가 길죠? 실제로 이제 코딩 테스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신 경험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 코딩 테스트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와요. 뭐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레벨 0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문제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회사 취업할 때 들어가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아마. 한 레벨 2 정도만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길이 자체가 되게 길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읽고서 여기에 적합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읽고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져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코딩 테스트도 별도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요즘 코딩 테스트 기본이니까. 근데 이제 코딩 테스트 연습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좀 길이가 긴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자, 그러면은 네, 지금 5시인데요. 10분 후에 마지막 교시 진행할게요. 네, 풀이 드린 거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10분 후에 봅시다. 자, 요번에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할 건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예제 코드들이 퍼블릭 클래스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야기할 내용이 광범위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계월의 마지막 수업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클래스라는 걸 썼으니까 이게 뭔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개월 차 때 나머지 이 내용들을 이제 탐구하는 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그러니까 유행이에요, 하나의. 그럼 이제 객체라는 게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오브젝트예요, 어떤 물건이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표현하면은 물건을 어떤 현실 속의 어떤 물건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다라는 게 되는데 말이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객체 지향이라는 말을 나름대로 다시 정의했어요. 프로그램에서의 객체 지향은 프로그램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묶은 단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묶느냐? 객체라는 거를 구성할 때는요, 우리는 그 데이터, 명사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동사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변수로 만들어지고요. 특별히 객체 안에 포함되는 변수를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자바는 멤버 변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메서드로 표현을 해요. 객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유닛들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유닛이 있을 때 데이터, 명사적인 특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변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유닛의 이름은 문자열이고 체력, 반격력, 방어력, 공격력 같은 특성은 정수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은 공격하다, 이동하다, 정지하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단위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클래스라는 건 무엇이냐? 클래스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예요. 공장에서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여러 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의 클래스를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니까 작성을 해야 돼요. 개발자가 코딩을 해야 돼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코딩을 하면은 그 클래스 안에 명시한 거랑 똑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유닛 드라곤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면은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는 게임에서는 똑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객체들의 특징은 같은 기능과 특성을 갖되 동작은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얘네 전부 따로 움직이잖아요. 객체 지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 화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 요 PDF는 실습 코드가 PDF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클래스를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요. 자, 클래스의 이름은 명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하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명시하고 클래스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 안에 변수들을 선언하고 메서드를 정의해요. 자,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라는 거를 생성하는데, 이 객체를 만들 때 U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클래스 이름을 먼저 적어주고 변수 이름을 하나 주세요. U 클래스 이름 한 번 더 적고 괄호를 열고 닫아요. 이렇게 만들면 이 변수는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가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을 얘가 다 부여받아요. 이 상태를 우리가 객체라고 해요. 그러면 객체에 내장된 기능에 접근할 때는 점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객체점 변수, 객체점 메서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공통된 특성을 갖는 변수나 함수들을, 메서드들을 그룹핑화해 놓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부여된 기능에 접근할 때는 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점이 튀어나오면 왼쪽 거를 무조건 객체라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코드 작성하면서 점이 꽤 많이 나왔었죠? 그럼 그 점 왼쪽에 있는 게 객체였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의 기본적인 개요예요. 클래스를 작성하는 패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수만 정의한 클래스예요. 원래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된 게 우리가 코딩에서 변수를 시작했죠. 이 변수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이룹니다. 근데 이때는 같은 종류의 변수들끼리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배열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발전을 해요.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으로 묶을 순 없을까? 라고 이제 출발하는 게 구조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등장했던 개념이 그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던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변수들만 그룹핑하는 게 아니라 함수도 그룹핑할 수는 없을까 같이? 그래서 구조체에다가 함수를 같이 넣는 방법이 고안된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클래스고요. 이 개념이 C++을 거쳐서 자바에서 완전히 확립이 돼요. 그래서 자바를 공부할 때는 구조체의 특징을 이미 클래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체라는 내용을 굳이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 언어는 구조체까지가 없기 때문에 구조체를 꽤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공부를 하죠. 자, 그래서 클래스 작성 패턴은 첫 번째는 배열이 같은 종류의 변수만 그룹화했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화하는 데서 출발해요. 이거를 구조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그룹화해 놓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메서드를 함께 포함한 형태로 발전된 거예요. 일단 변수만 정의한 거. 자, 파일 이름은 심플 멤버 자바입니다. 자, 여기 위에부터 밑에까지가 파일 하나예요. 이제부터 코드 분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변수를 넣은 거예요. 유저네임은 이름, 이메일, 에이지는 0. 뭐라도 값을 넣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클래스 앞에는 퍼블릭 키워드가 없죠. 왜냐면은 자바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퍼블릭이 붙은 클래스는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파일 안에서 작성할 때는 메인이 들어있는 데에만 퍼블릭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앞에 퍼블릭이 안 붙습니다. 이걸 이제 접근 한정자라고 하는데 접근 한정자에서 대해서 나중에 따로 단원을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멤버라는 클래스를 준비하면 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요. 멤버 타입의 M1은 new member라고 하면은 이 M1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 세 개의 변수 값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럼 m1.username, m1.email, m1.age를 출력해라라고 하면은 이름, 이메일 0이 출력될 거예요. 하나를 또 만들어요. 그럼 이 m2라고 하는 애도 이 세 개의 값이 부여가 됩니다. 여기서 출력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게임 화면을 이야기할 때 같은 구조를 갖지만 각각 따로따로 동작한다 그랬죠. 누군가가 그 한 마리를 계속 공격하면 이 녀석의 변수 중에 체력이라는 변수는 계속 깎일 텐데 마이너스 되면서 깎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애들 체력이 같이 깎이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M1이 갖고 있는 변수 값을 내가 수정을 하면은 M2는 자기만의 특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1.username, email, age를 각각 다른 값으로 바꿔주고요. M2에 대해서도 이 멤버 변수들을 다른 값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 출력을 해보면 M1과 M2가 유저네임, 이메일, age라는 같은 구조는 같지만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한 세트가 출력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세트가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의 그 하나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객체들을 멤버 변수들을 여러 개 정의해 놓고 그걸 이제 객체라는 단위로 묶어서 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메서드만 정의한 클래스예요. 용도나 목적이 같은 메서드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기준으로 묶는지에 따라서는 개발자 주관이나 설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함수들을 클래스로 묶는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심플 CALC라고 하는 간단한 계산기 클래스를 준비했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두 개의 메서드를 넣습니다. 퍼블릭, 스테이틱이 없죠. 스테이틱은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나중에 뒤에서 따로 다룰 거니까 지금은 메인을 담고 있는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는 스테이틱을 안 넣는다 라고만 정리하세요. 자, 플러스는 파라미터 값 두 개 받아서 더한 값을 리턴합니다. 정수형을 더해서 리턴하니까 리턴 타입 인트고요. 마이너스는 x와 y 정수값 두 개 받아서 빼서 리턴합니다. 여기서도 연산 결과는 정수니까 리턴 타입 인트죠. 자, 메인에서 이 CALC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C라고. 그럼 이 C한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능이 부여되는 거죠. 그럼 C.플러스라고 호출하면서 1하고 2를 주면은 1하고 2가 1로 전달되고 리턴은 3이 되겠죠. C.마이너스라고 하면서 10과 5를 주면은 C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인 마이너스한테 10과 5를 줍니다. 그럼 10 빼기 5를 리턴하니까 5가 리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메서드와 멤버 변수를 같이 갖는 클래스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변수의 유효성 범위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변수의 유효성 범위는 자기가 선언된 괄호를 빠져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보다 안쪽에 있는 변수 블록에는 침투가 가능하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가 모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 즉 공유하는 변수가 돼요. 그래서 멤버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클래스 밖에서는 변수 선언을 못해요. 자, 헬로월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면서 멤버 변수 메시지 정의했고요. sayHello를 호출합니다. 그럼 sayHello는 일단은 이 메시지 저장된 값을 출력을 했어요. setEng는 hello java라는 내용을 메시지에 저장했어요. 여기다 저장한 거죠. 그 다음에 setKOR은 안녕하세요 자바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저장했어요. 자, 메인에서 이제 퍼블릭 클래스에서 메인에서 헬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헬로월드의 객체요. 그럼 헬로월드의 객체를 헬로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얘가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 부여받는 거죠. 그럼 hello.setEng를 제일 먼저 호출합니다. 그러면 setEng가 실행되면서 hello java라고 하는 값이 메시지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say hello로 호출하면은 저장내에 있는 값을 끌어다가 메시지를 출력하니까 hello java가 출력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ello.setKOR을 다시 호출하면은 안녕하세요 자바라고 하는 게 메시지에 저장되는데 이 메시지는 여기 있는 변수죠. 그 다음에 hello.sayhello를 다시 호출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를 끌어다가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안녕하세요 자바가 출력되겠죠. 자, 이 예제에서 뭐 특별한 기능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클래스라고 하는 것의 작성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면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설명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개념이 큰 개념이에요. 오늘은 그냥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만 설명한 거고, 클래스는 앞으로 되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클래스에 대한 전체 개념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정립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까지 예제 3개, PDF 파일에 있는 예제 3개 확인하시고 실행하시면, 실습해 보시면 되고요. 40분 이후에 각자 정리하시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수업 종료 시간은 50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실습이 좀 일찍 마무리 되신 분들은 10분 정도 먼저 정리해도 됩니다. 라는 거지, 5시 40분에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녹화 마무리 할게요. 자, 남은 시간 실습 진행할게요.